이 강철로 된 상어는 냉혹하고 어두운 세계에서 활동한다. 비밀스럽고 은밀하며 위험한 죽음의 게임을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어떤 건 2차 대전 당시 쓰였던 폭탄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하다. 그러면서도 마치 물고기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바다의 괴물이다. 하지만 일단 힘을 발휘하면 해저 30m에서도 세계 최대의 파괴력을 보여준다. 핵잠수함은 잠입을 하거나 기습 공격을 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또 공격 후에는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방으로 가득합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그 작은 방에서 편하고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능률적인 무기인 겁니다. 핵잠수함은 그 값어치가 엄청난 군사적 보물이다. 그래서 오직 소수의 나라에서만 소유하고 있다. 핵잠수함의 원동력은 무제한적인 원자력이다. 거기다 해군의 최첨단 기술과 합쳐져 역사상 가장 정교한 무기가 되었다. 핵잠수함은 우주보다도 더 불안한 환경에서 활동한다. 잠수함은 해저 100m마다 6,500kg의 수압을 받습니다. 바닷속은 어둡고 추우며 해류까지 있어요. 폭풍이 불 수도 있죠. 공기는 자체 공급하는데 여과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전기와 식수도 자체 공급합니다. 잠수함은 언제라도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공간이죠. 바다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핵잠수함이 있다. 공격형 잠수함은 다른 잠수함을 기습 공격하거나 수면에 떠있는 선박을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전략적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은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역할은 과시형으로 적국이 겁을 먹어 군사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잠수함 모두 8천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졌고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과 3천 명의 일꾼들이 동원되어 10년 이상이 걸려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단 바다에 나가면 몇 달씩 잠수를 한 채 정예 첩보 요원들을 태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잠수부대는 외부와 단절되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감수해야 돼요. 기간은 90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도 죽지 않고 잘 지내죠. 잠수함 말고 이런 것은 아마 우주선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은 알버커키 미 잠수함이다. 공격형 잠수함으로 미 대서양 함대에 소속돼 있다. 역할은 다양하다.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조사와 구조 작업을 하며 해군을 지상작전에 투입시킨다. 그리고 대함 전투까지 벌인다. 이 잠수함의 대포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MK-48 어뢰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수레가 있다. 알약 크기의 우라늄은 12만 리터 이상의 휘발유가 내는 에너지를 잠수함에 제공한다. 원자로는 3만 5천 화력이 되지만 소음은 새우떼들이 내는 소리보다도 더 적다. 이 전략적 무기의 순회는 통제실 혹은 공격센터라고 불린다. 밤에는 붉은 빛이 들어와 승조원들은 시간 감각을 얻을 수 있다. 통제실에서는 항해를 하고 잠수함의 수심과 방향 그리고 경로를 조절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합해서 사격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목표물의 속도와 경로를 파악해 무기를 발사합니다. 바로 잠수함의 중추신경이죠. 잠수함이 어두운 바다 깊숙이 들어가 몸을 숨기고 나면 그때부터 유일한 눈이 되는 건 음향 탐지 장치다.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물이 빛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거든요. 하지만 소리 에너지는 바닷속에서도 아주 먼 거리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니 물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감각은 바로 청각이죠.
음파는 해저에서 유일한 눈이 됩니다. 음향 탐지실에서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항상 4-5명의 해병이 있어요. 잠수함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음파를 발사해 파악하는 능동적 음파는 주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동적 음파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다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우리는 상선이 지나갈 때 출력 장치가 내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 소리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그리고 고래의 소리도 들어요. 가장 특이한 소리는 주변에 빙하가 있을 때 얼음이 금이 가고 깨지는 소리죠. 얼음이 떠다니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건 마치 귀신 소리 같아요. 잠수함의 장비는 긴 강철로 튼튼하게 쌓여 있다. 원자로는 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배에는 무기와 전자기어까지 있기 때문에 승조원들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다. 사생활도 제한된다. 그래서 잠수함 내에는 비밀이 없다. 각각의 승조원들은 평방 1m의 공간에서 자고 생활한다. 똑바로 앉는 건 못해요. 앉기엔 천장이 너무 낮거든요. 누워만 있어야 하죠. 게다가 잘 때 옆으로 눕는 것도 포기해야 돼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고립된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에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시설이 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기는 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데 쓰인다. 또한 매일 37,000에서 15만 리터의 신선한 물이 제공된다. 바닷물을 끓여 생긴 기체를 액화한 것이다. 신선한 산소는 가로 세로 1.8m의 전해조를 이용해 물을 퍼올려서 만든다. 전기를 이용해 물속에 수소와 산소 성분을 분해한 다음 새로 생긴 산소를 잠수함 내부로 보낸다. 수소는 엄청난 물과 혼합해 다시 바다로 쏟아버린다. 잠수함은 거의 무한한 원자력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에너지 공급원인 식량은 바다에서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순찰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많은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 잠수함 내의 해군들은 24시간 빈틈없는 생활을 한다. 6시간 보초를 서고 12시간은 학습과 관리, 식사를 하는 데 보낸다. 잠은 겨우 6시간만 잔다. 밤에도 불을 끌 수 없고 동료들을 보며 깨어나죠.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거예요. 함장이 배분해주는 이메일을 이용해 군인들은 친지들과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다. 아빠, 좋은 소식이에요. 저 성적표가 나왔는데 A와 B만 받았어요. 상도 탔고요.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미셸, 아나벨. 기분 좋죠. 4주나 집에 못 갔지만 이메일이 있잖아요. 이메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사는 낙이죠. 하지만 이런 휴식은 흔치 않다. Stand by, tube. 계속되는 훈련 때문이다. 전략실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상 공격을 위해 어뢰를 재배치한다. 저희가 하는 일은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100명에서 135명의 선원들이 제때 일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잠수함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죠.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버로즈 함장도 훈련을 20년이나 받은 뒤 이 비밀 요원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그도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잠수함 함장은 기술도 익혀야 해요. 핵 잠수함일 경우에는 물리학과 전략에도 밝아야 하죠. 음향 탐지나 항해술뿐만 아니라 선박 기술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함장이 되려면 확고한 인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직관력과 예술적 감각뿐 아니라 자신감 있는 권투 선수 같아야 하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전사니까요. 말 없는 괴물과도 같은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동원됐다. 그러나 잠수함의 탄생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야망과 여러 사고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숨겨져 있다.
현재 바다에는 160척의 핵잠수함이 조용히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2세기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잠수함은 제한적인 역할만 가능했었다. 1775년 영국에 맞서 데이빗 부시넬이 조지 워싱턴의 명을 받고 만든 거북이호가 바로 그것이다. 길이 2.1m의 이 잠수함은 수동 프로펠러를 사용했고 30분 동안 잠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영국 군함에 수중폭탄을 달아야 하는 임무는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전을 위해 더욱더 복잡한 잠수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동맹이 만든 길이 18m의 재래식 잠수함 헌틀리호는 안정기 구조를 이용해 물을 빼고 넣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바로 이것이 현대 잠수함의 시초다. 헌틀리호는 최초로 적함에 어뢰 공격을 가했다. 그 폭격으로 8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었다. 20세기가 되자 새로운 동력 시스템 덕분에 잠수함의 사정거리와 속도가 좋아졌다. 미 해군의 최초 잠수함은 1900년 존 홀랜드가 만든 것이다. 홀랜드호는 길이 16.4m에 최초로 이중 추진 장치를 사용했다. 수상에서는 디젤 엔진을 이용했고 잠수할 때는 전기 모터를 사용한 것이다. 1차 대전이 일어나자 독일은 홀랜드의 발명품을 받아들였고 이를 계기로 기습 공격하는 잠수함의 수가 늘어나면서 해전 혁명이 일어났다. 영국 해군은 난감해했어요. 신사로서는 그런 일을 하기 곤란하니까요. 물론 독일은 잠수함의 위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하루 만에 세대의 영국 전함을 격파시켰죠. 잠수함 한 대로요. 1차 대전 후 선진국들은 경쟁을 하듯 많은 잠수함을 만들어냈지만 잠수함의 질은 그다지 향상되지 못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대부분의 잠수함은 잠수보다는 수상 항해를 하는 시간이 많았다. 잠수함은 전기 모터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디젤 엔진을 이용해야 했다. 전기 모터를 이용하면 그노트의 속도로 최대 12시간을 잠수할 수 있었다. 이런 잠수함은 부피가 컸고 소음도 심했다. 2차 대전 직후 하이미 리커버 미 해군 대령은 해군의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을 맡았다. 그는 핵잠수함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This is the reactor or the atomic pile. There's uranium in here. 당시 원자력은 무기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하고 파괴적이었다. 당연히 제한된 공간에 원자력을 저장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지 얼마 후였어요. 1948년의 기술은 걸음마 단계였죠. 하지만 리코버는 충분히 연구를 했고 실행할 방법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잠수함의 길이는 대략 91m. 가장 큰 문제는 원자로를 작은 잠수함 속에 넣는 것이었다. 리커버는 아이다호의 아코에 원자로 수중 실험센터를 세웠다. 얼마 후 그는 최초의 핵잠수함인 노틸러스호를 코네티컷주 그로튼에 있는 전기보트 회사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다호에서 테스트를 했다. 실험용 잠수함을 만들었죠. 원자로를 넣어 노틸러스호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1000시간 정도 작동했는데 그 정도면 대서양을 왕복할 수 있었죠. 성공했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에 따라 실험 원자로를 변형하면 노틸러스호도 바꿨죠. 쌍둥이처럼요. 그래서 노틸러스호가 그렇게 빨리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을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였다. Now, a man can walk over the shield and through the ship, and he will not be irradiated dangerous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잠수함에는 승조원들을 위해 이런 방어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배를 무겁게 하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크기가 더 커지고 그러면 물에 뜹니다. 과학자들은 방어물과 잠수함의 크기 사이에 믿을 만한 비율을 만들어냈다. 1954년 1월 21일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이 실험 항해에 나섰다. 그것은 특이한 기술 전시장이었다. 원자로에서는 우라늄 원자가 부서지는 핵분열이 일어나고 잠수함은 이를 통해 열을 얻을 수 있다. 원자로의 열은 물로 전해져 회로관을 통해 회전한다. 이런 회로관은 원자로, 펌프, 전기발생기를 지나간다. 두 번째 회전할 때 전기발생기에서 얻은 전기는 잠수함에 전기를 제공하고 프로펠러를 움직이게 하는 주요 추진 터빈으로 전해진다. 전기는 압축되어 물에 섞이고 다시 장비로 돌아가 재활용된다. 원자로를 가동하는 데 산소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잠수함은 대기와는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잠수함이었죠. 잠수를 하면 물속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있을 수가 있었어요. 선원들만 불편했죠. 잠수함에다 강력한 원자로를 둘 수 있다는 개념은 엄청난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충전을 하러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젠 옛날 얘기죠. 승조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중요한 건 빠른 잠수함은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고속을 유지하는 잠수함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23노트를 지속해서 탄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기존의 어떤 잠수함보다 뛰어났죠. 노틸러스호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1955년 1월 17일이 되자 잠수함은 첫 순찰에 나섰다. 함장은 바닷속에서 원자력을 이용해 무선을 띄웠다. 새롭고 위험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얼마 후 미국 시울프 잠수함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나온 스케이트 잠수함은 북극을 지나간 최초의 잠수함이 됐다. 이런 잠수함이 맡은 임무는 첩보와 적함을 상대로 하는 해상 전투였다. 1958년 구소련에서는 세르게이 고르시코프의 지휘 아래 첫 핵잠수함을 만들어냈다. 북극의 아르한겔스크 근처에 있는 시설에서 호텔, 에코, 노벤버호가 만들어졌다. 구소련의 모든 잠수함 이름은 서방 국가들의 조언을 받아 나토에서 지정했다. 소련 것은 시끄러웠죠. 속도는 빨랐지만 좀 위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잠수함을 타다 죽었죠. 오랜 시간 방사능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미국처럼 안전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으니까요. 소련에서는 칼륨, 나트륨 합금을 고온인 상태에서 액화시켜 원자로에 흐르도록 만들었다. 이 방법은 물을 데울 때 엄청난 에너지에 집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좀 더 단순하게 수압을 이용했다. 물을 압축하는 방법은 안전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물이 뜨거워질수록 원자로의 속도는 조금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탈이 날 위험이 없어요. 물은 방사능을 전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액체 금속은 더 많은 열을 전달할수록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금속만으로는 원자로를 중화시키지 못하죠. 만약 금속이 제대로 녹지 못한다면 방사성 물질로 굳어버리고 더 이상 잠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액체 금속의 문제는 바로 방사성을 띠고 아주 오랫동안 반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다에서 문제가 생기면 손댈 수가 없어요. 노틸러스호가 만들어졌을 당시 미국은 또 다른 혁명적인 잠수함을 만들었다. 1953년 미 해군은 고래처럼 생긴 석유 잠수함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 잠수함은 수중에서 30노트 이상의 놀라운 속도를 냈다. 알바코호가 나오기 전 잠수함의 모양은 해상작전에 맞도록 만들어진 거였어요. 해상에서 빨리 나아가던 잠수함은 물속에서는 속도가 느렸죠. 작전 수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바코호는 물속에서 빨랐어요. 기존의 잠수함에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속도를 냈죠. 알바코호의 선체는 원통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기존 잠수함보다 물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었다. 1950년대 중반이 되자 미국은 스킵잭이라는 6척급의 핵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다. 선박의 급은 항상 첫 배를 기준으로 붙인다. 새로 만든 잠수함은 보다 간단하게 만들었죠.
바로 알바코호의 선체 모양을 따서 스킵잭을 만들었어요. 스킵잭 잠수함은 1966년 첫 항해를 했다. 이제 미국은 놀라운 속도를 내고 튼튼하며 무제한의 힘을 가진 핵잠수함을 갖게 된 것이다. 스킵잭을 맨 처음 테스트를 했던 함장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스킵잭은 매우 빠르며 튼튼했고 어떤 잠수함보다도 깊이 잠수할 수가 있었어요. 미 해군이 원하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잠수함은 그 후의 잠수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냉전이 계속되자 미국과 소련은 경쟁을 하듯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어냈다. 잠수함의 파괴적 위력은 세계를 위협했다. 1950년대 중반, 미국은 잠수함 전투에 혁명적인 개념을 불러일으켰다. 미 해군의 윌리엄 레이번 제독은 물 밑에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다. 하지만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 보였다. 첫 번째 문제는 잠수함 자체의 배수량이었다. 잠수함은 갑자기 물을 내보내는데 그게 문제였죠. 물 대신에 그 무게를 채우지 않으면 물 위로 떠버리니까요. 과학자들은 추진장치를 개발했다.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한 충격을 흡수하고 재빨리 부력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술적 문제는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표적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항해술은 무선으로 잠수함의 위치를 알려주는 인공위성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 이제는 목표물과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다음 미사일 유도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문제는 액체 연료 미사일을 잠수함에 장착하는 방법이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건드리기만 해도 불이 붙어서 운이 나쁘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당시 주된 발사 추진제였다. 하지만 다루기 힘들고 불이 붙기 쉬워서 잠수함 내에 두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잠수함의 수중 발사를 가능하게 만든 가장 큰 변화는 고체 연료 로켓을 만든 거예요. 게다가 고체 연료를 쓰면 미사일 크기나 반경도 훨씬 작아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에 장착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고체 연료는 질산칼륨, 탄소, 유황을 혼합해 만들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단단하게 연결해 훨씬 안전하고 간단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잠수함 내에서 점화되지 않고 공기 압축 상태인 해치에서 분출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다음 로켓 엔진에 점화가 되고 대기 속으로 미사일이 발사된다. 1959년 12월 미국은 조지 워싱턴 카보를 공개했다. 이 잠수함은 오처급의 세계 최초의 핵탄도 미사일 장착 잠수함이었다. 이 잠수함은 사정거리가 1600km나 되는 폴라리스 미사일을 16기나 장착한 살인무기였다. 각 미사일에는 5만 톤의 핵탄두가 장착돼 있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15,000톤이었다. 워싱턴 카버호를 만들고 나서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카버호는 물속으로 잠수하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걸 상대로 싸우는 것은 정말 어렵죠. 위치를 모르는데 공격할 수도 없고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10년 후 미국은 새로운 잠수함을 탄생시켰다. 이번엔 몇 달씩 숨어다니며 잠수가 가능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최대의 화력을 보유한 잠수함이었다. 전략 잠수함의 임무는 엄청난 무기를 가진 채 넓은 대양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전투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잠수함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존재죠. 폴라리스 미사일의 성능을 생각하면 확실한 것이지만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해올지, 공격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1960년대에 들어서 폴라리스 미사일은 더욱더 치명적인 무기가 됐다.
저마다 핵탄두를 장착함으로써 치명성은 더욱더 커져갔다. 1970년이 되자 포세이돈 미사일은 다탄두 각계유도 운반체, 즉 머부스를 소개했다. 이는 4,000km 밖에 있는 목표물도 맞출 수 있다. 포세이돈 미사일은 3기의 추진 로켓이 있고, 로켓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원추형이다. 또한 다탄두를 탑재해 넓은 지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탄두는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도시 혹은 목표 지점, 군부대에 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 미사일로 여러 목표물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미사일을 여러 대 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련도 이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1967년 소련은 양키급 잠수함을 만들어냈다. 사정거리가 2,000km가 넘는 16기의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전략 잠수함이었다. 배수량은 9,600톤이었고 폴라리스 미사일보다 더 큰 탄두를 탑재했다. 미국은 이에 맞서 1982년 24기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내놓았다. 각 미사일에는 100킬로톤의 탄두가 8개나 장착돼 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대에 있는 24기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발사하면 각각의 장소에서 192번의 핵폭발이 일어난다. 이 위력은 19,000킬로톤의 에너지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300배다.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뺏는 동시에 200만 톤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퍼지면서 대기 상태를 변화시킨다. 지구의 기후가 완전히 변할 수 있다. 미사일 하나만 발사해도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수많은 목표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무기죠. 실제로 사용된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전략적 잠수함이 수없이 만들어지자 미국과 구소련은 공격용 잠수함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소리 없는 무기가 탄생된 것이다. (1960년대) 초 구소련이 더욱더 많은 핵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하자 미국도 갈수록 높아져가는 잠수함 공격의 위협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미국의 설계사들은 소음을 없애는 데 집착했다. 소리 없이 움직이다 소련의 전함을 파괴할 수 있는 잠수함을 원한 것이다. Con sonar have a weak noise level bearing 298. Con sonar. 잠수함 소리가 크면 적에게 들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유리하겠죠? 보이지 않으면 공격도 못하죠. 적은 날 못 보고 난 적을 볼 수 있다면 이기는 겁니다. 노틸러스 잠수함은 소음을 거의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 잠수함의 경우는 속도와 전력이 세질수록 소음도 거기에 맞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소음이 많았죠. 그래서 속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음을 없애야 했어요. 중요한 건 최고 속도를 내더라도 소음이 없어야 했습니다. 리커버드 원자로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소음 제거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소음 제거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소음을 없애는 방법은 시끄러운 부분을 찾는 거였죠. 대부분이 기어 장치였어요. 보통 레프트라고 하는 단단한 발판을 달았거든요. 그 레프트를 떼어내 스프링을 달아 소음을 흡수시켰죠. 그러면 소리가 훨씬 적었어요. 고무 덮개가 있는 스프링은 진동을 줄여주었다. 선체에는 고무 타일을 입혀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했다. 모든 기어 장치에는 윤활유를 칠해 밸브가 잘 맞도록 했다. 그리고 소음 감시 장치도 달아 엔진 펌프 소리까지 잡아냈다. 심지어 주방에서 나는 조리기구 소리까지 면밀히 조사했다. 믹서기 안에 들어있는 칼날에도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달아서 소리가 안 나게 했어요. 1960년이 되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수동적 음향 탐지 기술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아주 먼 거리에서 나는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게 됐다. 잠수함의 주변 소음을 줄일 수 있게 되자 먼 거리의 신호가 훨씬 명확하게 들렸다.
이제는 컴퓨터 작업을 통해 들리는 소리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잠수함 간의 전투에서는 적보다 내가 먼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상대보다 소음이 없는 잠수함을 가져야만 하죠. 그래야 들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보다 음향 탐지 기술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먼저 들으니까요. 새로운 소음 제거 및 청취 기술은 1960년 7월 공격형 핵잠수함인 트레셔호에 제일 먼저 쓰이게 됐다. 수동적 음향 탐지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트레셔호의 뱃머리에 음향 탐지 장치가 장착됐어요. 가장 조용한 부분이 뱃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잘 들리지 않는 희미한 소리 에너지도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소련의 해군 병력까지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With great regret and sadness that this ship with 129 fine souls aboard is lost. 1963년 4월 10일 오후 7시 47분 트레셔호는 보스턴 해안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오후 9시 13분이 되자 트레셔호는 문제가 있다는 무전을 보내왔다. 몇 분 후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무전기를 통해서 잠수함이 바닥에 닿으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수함 안에서 선체가 끊어지면 기압이 급속하게 변하죠. 그렇게 되면 안전 탱크가 터지고 맙니다. 그리고 공기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모두 불에 타고 말아요. 외부의 수압 때문에 선체에 금이 가자 잠수함 내부의 공기가 파열했고 그로 인해 온도가 오르며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부서진 잠수함은 해저 8,000피트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중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잠수함 내부가 새면서 모든 게 정지됐다고 한다. 비상용 안전 탱크를 쓰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파이프가 얼어붙은 것이다. 트레셔호는 가장 뛰어난 잠수함이었어요. 가라앉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다행히 트레셔호의 원자로는 수압에도 터지지 않았다. 바닷속 수압은 1평방미터당 250만 킬로그램이 넘는다. 이로써 해군이 만든 원자로가 탄탄하다는 것이 증명됐고 원자로는 현재까지 바다 아래에 남아있다. 원자로는 계속해서 관찰 중인데 방사능은 미약하다고 한다. 원자로가 그 수심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건 금속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께와 모양도 영향이 있어요. 구에 가까울수록 견디는 힘도 강합니다. 돌출면 때문으로 수압은 표면에 걸쳐서 분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고는 해군에게 핵의 위험을 일깨워 주었다. 얼마 후 하이미 리커버 제독은 전체적인 조사를 단행했고 그때부터 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에 철저한 조사가 뒤따랐다. 잠수함 안전 시스템을 보면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게 조사 대상이고 모든 부품은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다 확인을 하죠. 이러한 안전에 대한 강조는 잠수함 안전 테스트와 장비의 철저한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네티컷주 그로튼의 미 해군 잠수함 학교의 안전 교육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미 잠수함 부대의 기초가 되는 곳은 신병을 훈련하는 코네티컷주에 있는 그로튼 미 해군 잠수함 학교다. 모든 승조원들은 1년 동안 이곳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수업 내용은 전략기술, 항해술, 무기술, 전기, 음향탐지 등등 여러 가지다. 바닷속은 위험합니다. 수압도 아주 높아요.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수함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런 기관이 없는 해군을 보면 되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러시아 군인들은 그동안 핵 잠수함에서 끔찍한 실수를 수없이 저질렀어요. 그러니 그로튼 잠수함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주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잠수함 훈련 중 중요한 것 하나는 화재 진압이다.
잠수 중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끄지 못하면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이 나면 산소가 빨리 없어져요. 불이 번져나가면 더 빨리 없어져서 결국 모두 질식사하고 말죠. 그래서 빨리 불을 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훈련병들은 물이 새는 틈을 막아내는 훈련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바닷속에선 조금만 물이 새도 큰 문제죠. 사방으로 물이 퍼지면 순식간에 어른 키의 절반이 됩니다. 재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30초만 지나도 엄청나게 물이 차버려서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속수무책이죠. 또한 염분이 있는 바닷물이라 전기장치에 닿으면 더욱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계가 고장나 버리면 끝장이니까요. 훈련병들은 다이빙 훈련도 받는다. 가상 조종칸에 들어가 잠수함을 통제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다. 훈련병들은 수중 공격, 급강하, 적함을 추적하는 급박한 상황과 부딪히게 된다. 또한 잠수함이 가라앉는 가상 상황에서 탈출 기술까지 익혀야 한다. 훈련병들의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실제 상황에서 반응이 민첩해야 하니까요. 직관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1년간의 지상 훈련 후 훈련병들은 최소한 8개월간 잠수함을 타고 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돌고래 기장을 받아야 완전한 승조원 자격을 얻게 된다. Red Crown, this is Bravo 7 India. Go ahead, over. 진급을 원하는 장교들은 5년간의 해상 근무 기간 동안 틈틈이 잠수함 학교로 돌아오기도 한다. 미국은 사병 훈련과 안전규칙, 최첨단 기술을 배우는데 아주 엄격했다. 구소련의 핵잠수함과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잠수함 수는 70년대 중반까지 미국보다 10% 정도 많았다. 기술적으로도 소련의 잠수함은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1975년에 만들어진 소련의 공격 잠수함인 아쿨라호는 35노트의 속도로 잠수하면서도 소음은 거의 없을 정도다. 냉전의 분위기가 바닷속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분명히 미국 잠수함도 소련 영해를 침범했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훈련을 빙자해 정보를 수집했으니까요. 미국은 정기적으로 소련의 바다를 침범해 보통 선체 사진이라고 하는 소련 함대의 밑바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이죠. 미국의 공격형 잠수함은 냉전의 전방에서 소련의 잠수함과 맞서야 했다. 미국의 잠수함은 소련의 전함을 미행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때로는 소련의 항구까지 진입했다. 잠수함 부대는 바닷속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부하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죠. 만약 우리 외에도 잠수함이 있는 곳에 갔다면 위험하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적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음향을 탐지하며 정보를 얻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기습 공격은 사람들을 더 겁나게 만듭니다. 들키지 않고 다가와서 자신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적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니까요. 옛날 얘긴데 80년대였어요. 러시아에 메시지를 보냈죠. 당시 미 해군 잠수함들이 전부 순찰을 돌면서 러시아 잠수함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러시아 측에서도 레이더를 작동시켜 목표물을 찾는 거예요. 미국은 러시아에 우리도 여기에 있고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헛수고하지 말라고 했죠. 눈먼 장님과 같이 바닷속을 헤매는 잠수함의 행진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1982년 당시 소련은 괴물과 같은 잠수함 타이푼호를 공개했다. 길이 173m에 무게는 25,000톤이었고 다탄두 미사일을 20기나 장착하고 있었다.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9,600km가 넘었다. 게다가 이중선체로 2개의 원자로와 24개의 어뢰까지 있었다. 타이푼호는 현존하는 최대의 잠수함이고 지금도 활동 중이다. 그러나 워낙 먼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 데다 미국의 음향 탐지를 피하기 위해 1980년대가 되자 타이푼호는 북극 지역으로 숨어버리는 전략을 취했다.
러시아는 핵탄두 미사일 잠수함을 북극의 빙하 아래에 숨겨두고 그 주위에는 공격형 잠수함으로 막아놓았다. 타이푼홀의 납작한 윗면은 새로운 전략을 의미한다. 비상사태 시 얼음 사이로 재빨리 올라오기 위해서 잠수함을 견고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얼음을 뚫고 나오면서 통신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80년대 말 냉전이 끝난 뒤에도 미국의 잠수함들은 더욱더 복잡한 전략을 쓰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 맞추기 위해서다. 공격형 잠수함의 진짜 임무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의심의 소리가 있어요. 세계 정세가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잠수함의 전투력은 더 요구되고 있죠. 이제 적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국가일 수도 있고 테러 집단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젠 기술이 발달해 깊은 바닷속에만 잠수함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략무기 제한 협정으로 인해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잠수함의 생산을 멈췄고 활동을 중지한 잠수함도 있다. 그러나 양측 다 공격형 잠수함은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중국도 현재 자국의 핵잠수함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와 과도한 생산, 그리고 계속되는 위기 상황을 수십 년간 겪으면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이 잠수부대의 실력과 음향 탐지 기술이 더 뛰어나긴 하지만 양측 다 보유하고 있는 무기는 인류를 멸종시키기에 충분하다. 경제적 비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은 거의 8천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핵잠수함 생산에 쏟아부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돈이 냉전을 위해 쓰인 것이다. 전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었죠. 그것이 큰 수확입니다. 평화를 서로 나눠 갖게 됐으니 이제 군사력을 줄이고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평화를 나눠 갖고 이뤄낸 거죠. 말이 없는 잠수함들은 지금도 수십 년 동안 바닷속에서 서로를 비껴가며 돌아다닌다. 그러나 핵미사일은 한 번도 발사된 적이 없다. 오늘도 저 바다 깊숙한 곳에서는 최첨단의 잠수함들이 술래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서로를 미행하며 실험하면서 혹여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전쟁은 우리의 문명을 파괴할 뿐이다. 쌍둥이처럼요. 그래서 노틸러스호가 그렇게 빨리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을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였다. Now, a man can walk over this shield and through the ship, and he will not be irradiated dangerous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잠수함에는 승조원들을 위해 이런 방어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배를 무겁게 하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크기가 더 커지고 그러면 물에 뜹니다. 과학자들은 방어물과 잠수함의 크기 사이에 믿을 만한 비율을 만들어냈다. 1954년 1월 21일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이 실험 항해에 나섰다. 그것은 특이한 기술 전시장이었다. 원자로에서는 우라늄 원자가 부서지는 핵분열이 일어나고 잠수함은 이를 통해 열을 얻을 수 있다. 원자로의 열은 물로 전해져 회로관을 통해 회전한다. 이런 회로관은 원자로, 펌프, 전기발생기를 지나간다. 두 번째 회전할 때 전기발생기에서 얻은 전기는
잠수함에 전기를 제공하고 프로펠러를 움직이게 하는 주요 추진 터빈으로 전해진다. 전기는 압축되어 물에 섞이고 다시 장비로 돌아가 재활용된다. 원자로를 가동하는 데 산소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잠수함은 대기와는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잠수함이었죠. 잠수를 하면 물속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있을 수가 있었어요. 선원들만 불편했죠. 잠수함에다 강력한 원자로를 둘 수 있다는 개념은 엄청난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충전을 하러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젠 옛날 얘기죠. 승조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중요한 건 빠른 잠수함은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고속을 유지하는 잠수함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23노트를 지속해서 탄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기존의 어떤 잠수함보다 뛰어났죠. 노틸러스호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1955년 1월 17일이 되자 잠수함은 첫 순찰에 나섰다. 함장은 바닷속에서 원자력을 이용해 무선을 띄웠다. 새롭고 위험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얼마 후 미국 시울프 잠수함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나온 스케이트 잠수함은 북극을 지나간 최초의 잠수함이 됐다. 이런 잠수함이 맡은 임무는 첩보와 적함을 상대로 하는 해상 전투였다. 1958년 구소련에서는 세르게이 고르시코프의 지휘 아래 첫 대가 났을 때 제대로 끄지 못하면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이 나면 산소가 빨리 없어져요. 불이 번져나가면 더 빨리 없어져서 결국 모두 질식사하고 말죠. 그래서 빨리 불을 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훈련병들은 물이 새는 틈을 막아내는 훈련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바닷속에선 조금만 물이 새도 큰 문제죠. 사방으로 물이 퍼지면 순식간에 어른 키의 절반이 됩니다. 재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30초만 지나도 엄청나게 물이 차버려서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속수무책이죠. 또한 염분이 있는 바닷물이라 전기장치에 닿으면 더욱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계가 고장나 버리면 끝장이니까요. 훈련병들은 다이빙 훈련도 받는다. 가상 조종칸에 들어가 잠수함을 통제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다. 훈련병들은 수중 공격, 급강하, 적함을 추적하는 급박한 상황과 부딪히게 된다. 또한 잠수함이 가라앉는 가상 상황에서 탈출 기술까지 익혀야 한다. 훈련병들의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실제 상황에서 반응이 민첩해야 하니까요. 직관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1년간의 지상 훈련 후 훈련병들은 최소한 8개월간 잠수함을 타고 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돌고래 기장을 받아야 완전한 승조원 자격을 얻게 된다. Red Crown, this is Bravo 7 India. Go ahead, over. 진급을 원하는 장교들은 5년간의 해상 근무 기간 동안 틈틈이 잠수함 학교로 돌아오기도 한다. 미국은 사병 훈련과 안전규칙, 최첨단 기술을 배우는데 아주 엄격했다. 구소련의 핵잠수함과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잠수함 수는 70년대 중반까지 미국보다 10% 정도 많았다. 기술적으로도 소련의 잠수함은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1975년에 만들어진 소련의 공격 잠수함인 아쿨라호는 35노트의 속도로 잠수하면서도 소음은 거의 없을 정도다. 냉전의 분위기가 바닷속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분명히 미국 잠수함도 소련 영해를 침범했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훈련을 빙자해 정보를 수집했으니까요. 미국은 정기적으로 소련의 바다를 침범해 보통 선체 사진이라고 하는 소련 함대의 밑바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이죠. 미국의 공격형 잠수함은 냉전의 전방에서 소련의 핵잠수함은 그 값어치가 엄청난 군사적 보물이다. 그래서 오직 소수의 나라에서만 소유하고 있다. 핵잠수함의 원동력은 무제한적인 원자력이다. 거기다 해군의 최첨단 기술과 합쳐져 역사상 가장 정교한 무기가 되었다.
핵잠수함은 우주보다도 더 불안한 환경에서 활동한다. 잠수함은 해저 100m마다 6,500kg의 수압을 받습니다. 바닷속은 어둡고 추우며 해류까지 있어요. 폭풍이 불 수도 있죠. 공기는 자체 공급하는데 여과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전기와 식수도 자체 공급합니다. 잠수함은 언제라도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공간이죠. 바다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핵잠수함이 있다. 공격형 잠수함은 다른 잠수함을 기습 공격하거나 수면에 떠있는 선박을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전략적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은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역할은 과시형으로 적국이 겁을 먹어 군사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잠수함 모두 8천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졌고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과 3천 명의 일꾼들이 동원되어 10년 이상이 걸려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단 바다에 나가면 몇 달씩 잠수를 한 채 정예 첩보 요원들을 태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잠수부대는 외부와 단절되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감수해야 돼요. 기간은 90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도 죽지 않고 잘 지내죠. 잠수함 말고 이런 것은 아마 우주선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은 알버커키 미 잠수함이다. 공격형 잠수함으로 미 대서양 함대에 소속돼 있다. 역할은 다양하다.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조사와 구조 작업을 하며 해군을 지상작전에 투입시킨다. 그리고 대함 전투까지 벌인다. 이 잠수함의 대포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MK-48 어뢰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수레가 있다. 알약 크기의 우라늄은 12만 리터 이상의 휘발유가 내는 에너지를 잠수함에 제공한다. 원자로는 3만 5천 화력이 되지만 소음은 새우떼들이 내는 소리보다도 더 적다. 이 전략적 무기의 순회는 통제실 혹은 공격센터라고 불린다. 밤에는 붉은 빛이 들어와 승조원들은 시간 감각을 얻을 수 있다. 통제실에서는 항해를 하고 잠수함의 수심과 방향 그리고 경로를 조절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합해서 사격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목표물의 속도와 경로를 파악해 무기를 발사합니다. 바로 잠수함의 중추신경이죠. 잠수함이 어두운 바다 깊숙이 들어가 몸을 숨기고 나면 그때부터 유일한 눈이 되는 건 음향 탐지 장치다.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물이 빛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거든요. 하지만 소리 에너지는 바다 속에서도 아주 먼 거리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니 물속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은 바로 청각이죠. 음파는 해저에서 유일한 눈이 됩니다. 음향 탐지실에서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항상 4-5명의 해병이 있어요. 잠수함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음파를 발사해 파악하는 능동적 음파는 주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동적 음파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다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우리는 상선이 지나갈 때 출력 장치가 내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 소리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그리고 고래의 소리도 들어요. 가장 특이한 소리는 주변에 빙하가 있을 때 얼음이 금이 가고 깨지는 소리죠. 얼음이 떠다니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건 마치 귀신 소리 같아요. 잠수함의 장비는 긴 강철로 튼튼하게 쌓여 있다. 원자로는 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배에는 무기와 전자기어까지 있기 때문에 승조원들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다. 사생활도 제한된다. 그래서 잠수함 내에는 비밀이 없다. 각각의 승조원들은 평방 1m의 공간에서 자고 생활한다. 똑바로 앉는 건 못해요. 앉기엔 천장이 너무 낮거든요. 누워만 있어야 하죠. 게다가
잘 때 옆으로 눕는 것도 포기해야 돼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잠수함 승자원들의 고립된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에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시설이 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기는 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데 쓰인다. 또한 매일 37,000에서 15만 리터의 신선한 물이 제공된다. 바닷물을 끓여 생긴 기체를 액화한 것이다. 신선한 산소는 가로 세로 1.8m의 전해조를 이용 92번의 핵폭발이 일어난다. 이 위력은 19,000킬로톤의 에너지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300배다.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뺏는 동시에 200만 톤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퍼지면서 대기 상태를 변화시킨다. 지구의 기후가 완전히 변할 수 있다. 미사일 하나만 발사해도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수많은 목표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무기죠. 실제로 사용된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전략적 잠수함이 수없이 만들어지자 미국과 구소련은 공격용 잠수함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소리 없는 무기가 탄생된 것이다. (1960년대) 초 구소련이 더욱더 많은 핵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하자 미국도 갈수록 높아져가는 잠수함 공격의 위협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미국의 설계사들은 소음을 없애는 데 집착했다. 소리 없이 움직이다 소련의 전함을 파괴할 수 있는 잠수함을 원한 것이다. Con sonar have a weak noise level bearing 298. Con sonar. 잠수함 소리가 크면 적에게 들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유리하겠죠? 보이지 않으면 공격도 못하죠. 적은 날 못 보고 난 적을 볼 수 있다면 이기는 겁니다. 노틸러스 잠수함은 소음을 거의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 잠수함의 경우는 속도와 전력이 세질수록 소음도 거기에 맞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소음이 많았죠. 그래서 속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음을 없애야 했어요. 중요한 건 최고 속도를 내더라도 소음이 없어야 했습니다. 리커버드 원자로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소음 제거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소음 제거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소음을 없애는 방법은 시끄러운 부분을 찾는 거였죠. 대부분이 기어 장치였어요. 보통 레프트라고 하는 단단한 발판을 달았거든요. 그 레프트를 떼어내 스프링을 달아 소음을 흡수시켰죠. 그러면 소리가 훨씬 적었어요. 고무 덮개가 있는 스프링은 진동을 줄여주었다. 선체에는 고무 타일을 입혀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했다. 모든 기어 장치에는 윤활유를 칠해 밸브가 잘 맞도록 했다. 그리고 소음 감시 장치도 달아 엔진 펌프 소리까지 잡아냈다. 심지어 주방에서 나는 조리기구 소리까지 면밀히 조사했다. 어후를 만들고 나서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카바호는 물속으로 잠수하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걸 상대로 싸우는 것은 정말 어렵죠. 위치를 모르는데 공격할 수도 없고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10년 후 미국은 새로운 잠수함을 탄생시켰다. 이번엔 몇 달씩 숨어다니며 잠수가 가능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최대의 화력을 보유한 잠수함이었다. 전략 잠수함의 임무는 엄청난 무기를 가진 채 넓은 대양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전투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잠수함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존재죠. 폴라리스 미사일의 성능을 생각하면 확실한 것이지만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해올지, 공격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1960년대에 들어서 폴라리스 미사일은 더욱더 치명적인 무기가 됐다. 저마다 핵탄두를 장착함으로써 치명성은 더욱더 커져갔다. 1970년이 되자
포세이돈 미사일은 다탄두 각계유도 운반체, 즉 머부스를 소개했다. 이는 4,000km 밖에 있는 목표물도 맞출 수 있다. 포세이돈 미사일은 3기의 추진 로켓이 있고, 로켓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원추형이다. 또한 다탄두를 탑재해 넓은 지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탄두는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도시 혹은 목표 지점, 군부대에 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 미사일로 여러 목표물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미사일을 여러 대 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련도 이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1967년 소련은 양키급 잠수함을 만들어냈다. 사정거리가 2,000km가 넘는 16기의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전략 잠수함이었다. 배수량은 9,600톤이었고 폴라리스 미사일보다 더 큰 탄도를 탑재했다. 미국은 이에 맞서 1982년 24기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내놓았다. 각 미사일에는 100킬로톤의 탄두가 8개나 장착돼 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대에 있는 24기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발사하면 각각의 장소에서 192번의 핵폭발이 일어난다. 이 위력은 19,000킬로톤의 에너지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300배다.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뺏는 동시에 200만 톤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퍼지면서 대기 상태를 변화시킨다. 지구의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조사와 구조 작업을 하며 해군을 지상작전에 투입시킨다. 그리고 대함 전투까지 벌인다. 이 잠수함의 대포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MK-48 어뢰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수레가 있다. 알약 크기의 우라늄은 12만 리터 이상의 휘발유가 내는 에너지를 잠수함에 제공한다. 원자로는 35,000 화력이 되지만 소음은 새우떼들이 내는 소리보다도 더 적다. 이 전략적 무기의 순회는 통제실 혹은 공격센터라고 불린다. 밤에는 붉은 빛이 들어와 승조원들은 시간 감각을 얻을 수 있다. 통제실에서는 항해를 하고 잠수함의 수심과 방향 그리고 경로를 조절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합해서 사격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목표물의 속도와 경로를 파악해 무기를 발사합니다. 바로 잠수함의 중추신경이죠. 잠수함이 어두운 바다 깊숙이 들어가 몸을 숨기고 나면 그때부터 유일한 눈이 되는 건 음향 탐지 장치다.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물이 빛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거든요. 하지만 소리 에너지는 바다 속에서도 아주 먼 거리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니 물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감각은 바로 청각이죠. 음파는 해저에서 유일한 눈이 됩니다. 음향 탐지실에서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항상 4-5명의 해병이 있어요. 잠수함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음파를 발사해 파악하는 능동적 음파는 주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동적 음파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다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우리는 상선이 지나갈 때 출력 장치가 내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 소리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그리고 고래의 소리도 들어요. 가장 특이한 소리는 주변에 빙하가 있을 때 얼음이 금이 가고 깨지는 소리죠. 얼음이 떠다니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건 마치 귀신 소리 같아요. 잠수함의 장비는 긴 강철로 튼튼하게 쌓여 있다. 원자로는 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배에는 무기와 전자기어까지 있기 때문에 승조원들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다. 사생활도 제한된다. 그래서 잠수함 내에는 비밀이 없다. 각각의 승조원들은 평방 1m의 공간에서 자고 생활한다. 똑바로 앉는 거를 세웠다. 얼마 후 그는 최초의 핵잠수함인 노틸러스호를 코네티컷주 그로튼에 있는 전기보트 회사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다호에서 테스트를 했다. 실험용 잠수함을 만들었죠.
원자로를 넣어 노틸러스호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1000시간 정도 작동했는데 그 정도면 대서양을 왕복할 수 있었죠. 성공했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에 따라 실험 원자로를 변형하면 노틸러스호도 바꿨죠. 쌍둥이처럼요. 그래서 노틸러스호가 그렇게 빨리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을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였다. Now, a man can walk over this shield and through the ship, and he will not be irradiated dangerous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잠수함에는 승조원들을 위해 이런 방어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배를 무겁게 하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크기가 더 커지고 그러면 물에 뜹니다. 과학자들은 방어물과 잠수함의 크기 사이에 믿을 만한 비율을 만들어냈다. 1954년 1월 21일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이 실험 항해에 나섰다. 그것은 특이한 기술 전시장이었다. 원자로에서는 우라늄 원자가 부서지는 핵분열이 일어나고 잠수함은 이를 통해 열을 얻을 수 있다. 원자로의 열은 물로 전해져 회로관을 통해 회전한다. 이런 회로관은 원자로, 펌프, 전기발생기를 지나간다. 두 번째 회전할 때 전기발생기에서 얻은 전기는 잠수함에 전기를 제공하고 프로펠러를 움직이게 하는 주요 추진 터빈으로 전해진다. 전기는 압축되어 물에 섞이고 다시 장비로 돌아가 재활용된다. 원자로를 가동하는 데 산소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잠수함은 대기와는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잠수함이었죠. 잠수를 하면 물속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있을 수가 있었어요. 선원들만 불편했죠. 잠수함에다 강력한 원자로를 둘 수 있다는 개념은 엄청난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충전을 하러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젠 옛날 얘기죠. 승조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중요한 건 빠른 잠수함은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고속을 유지하는 잠수함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23노트를 지속해서 탄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기존의 어떤 잠수함보다 뛰어났죠. 노틸러스호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1955년 1월 17일이 되자 잠수함은 첫 순찰에 나섰다. 그 거예요. 이것은 알버커키 미 잠수함이다. 공격형 잠수함으로 미 대서양 함대에 소속돼 있다. 역할은 다양하다.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조사와 구조 작업을 하며 해군을 지상작전에 투입시킨다. 그리고 대함 전투까지 벌인다. 이 잠수함의 대포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MK-48 어뢰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수레가 있다. 알약 크기의 우라늄은 12만 리터 이상의 휘발유가 내는 에너지를 잠수함에 제공한다. 원자로는 3만 5천 화력이 되지만 소음은 새우떼들이 내는 소리보다도 더 적다. 이 전략적 무기의 순회는 통제실 혹은 공격센터라고 불린다. 밤에는 붉은 빛이 들어와 승조원들은 시간 감각을 얻을 수 있다. 통제실에서는 항해를 하고 잠수함의 수심과 방향 그리고 경로를 조절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합해서 사격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목표물의 속도와 경로를 파악해 무기를 발사합니다. 바로 잠수함의 중추신경이죠. 잠수함이 어두운 바다 깊숙이 들어가 몸을 숨기고 나면 그때부터 유일한 눈이 되는 건 음향 탐지 장치다.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물이 빛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거든요. 하지만 소리 에너지는 바다 속에서도 아주 먼 거리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니 물속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은 바로 청각이죠. Last bearing, 200. 음파는 해저에서 유일한 눈이 됩니다. 음향 탐지실에서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항상 4-5명의 해병이 있어요. 잠수함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음파를 발사해 파악하는 능동적 음파는 주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동적 음파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다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우리는 상선이 지나갈 때 출력 장치가 내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 소리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그리고 고래의 소리도 들어요. 가장 특이한 소리는 주변에 빙하가 있을 때 얼음이 금이 가고 깨지는 소리죠. 얼음이 떠다니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건 마치 귀신 소리 같아요. 잠수함의 장비는 긴 강철로 튼튼하게 쌓여 있다. 원자로는 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배에는 무기와 전자기어까지 있기 때문에 승조원들을 위한 공간, 또한 매일 37,000에서 15만 리터의 신선한 물이 제공된다. 바닷물을 끓여 생긴 기체를 액화한 것이다. 신선한 산소는 가로 세로 1.8m의 전해조를 이용해 물을 퍼올려서 만든다. 전기를 이용해 물속에 수소와 산소 성분을 분해한 다음 새로 생긴 산소를 잠수함 내부로 보낸다. 수소는 엄청난 물과 혼합해 다시 바다로 쏟아버린다. 잠수함은 거의 무한한 원자력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에너지 공급원인 식량은 바다에서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순찰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많은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 잠수함 내의 해군들은 24시간 빈틈없는 생활을 한다. 6시간 보초를 서고 12시간은 학습과 관리, 식사를 하는 데 보낸다. 잠은 겨우 6시간만 잔다. 밤에도 불을 끌 수 없고 동료들을 보며 깨어나죠.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거예요. 함장이 배분해주는 이메일을 이용해 군인들은 친지들과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다. 아빠, 좋은 소식이에요. 저 성적표가 나왔는데 A와 B만 받았어요. 상도 탔고요.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미셸, 아나벨. 기분 좋죠. 4주나 집에 못 갔지만 이메일이 있잖아요. 이메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사는 낙이죠. 하지만 이런 휴식은 흔치 않다. Stand by, tube. 계속되는 훈련 때문이다. 전략실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상 공격을 위해 어뢰를 재배치한다. 저희가 하는 일은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100명에서 135명의 선원들이 제때 일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잠수함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죠.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버로즈 함장도 훈련을 20년이나 받은 뒤 이 비밀 요원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그도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잠수함 함장은 기술도 익혀야 해요. 핵 잠수함일 경우에는 물리학과 전략에도 밝아야 하죠. 음향 탐지나 항해술뿐만 아니라 선박 기술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함장이 되려면 확고한 인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직관력과 예술적 감각뿐 아니라 자신감 있는 권투 선수 같아야 하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전사니까요. 말 없는 괴물과도 같은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동원됐다. 그러나 잠수함의 탄생 뒤에는